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뜻깊은 날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두 나라의 역사인식에 큰 차이가 있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일 두 나라의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발족하고 한일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는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인데요. 지난 9일에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광복 77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우선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그 수익 규제 문제와 또 역사 정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한일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협의를 해왔는데 그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이렇게 기독교, 불교, 그리고 그 가톨릭, 그리고 이렇게 헌법 구조를 지키는 시민 모임, 그리고 한국에서는 NCCK, 가톨릭, 그리고 원불교, 한국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렇게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역사 정의와 한반도의 평화 문제,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인 한일 간 최대의 시민운동 단체인데요. 2020년 7월 달에 팬데믹 과정에 이게 발족을 했고 지금까지 함께 서로 이렇게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일 간의 갈등이 치닫던 지난 2019년에 양국 간의 어떤 대화와 어떤 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한번 관계를 풀어보자 하는 취지로 한일 종교와 또 시민단체들이 대화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거지요. 자, 여기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 앞서 소개한 대로 한일 양국의 그런 시민단체들인데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로 일본에서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 헌법 구조를 지키는, 즉 평화헌법을 지키자라는 모임에 일본에 있는 노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약 한 38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조를 지키자 시민 모임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그 사회운동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진보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진보연대가 아마 약 한 300여 개 단체 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한 400여 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는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그 종교 종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 플랫폼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민운동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예. 일본도 시민운동이 좀 활발한 편입니까? 예, 그 한국은 아무래도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독재 투쟁과 또 이렇게 평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족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한 그런 이렇게 영향력이 커서 전국적인 단체가 굉장히 큰 대규모로 이렇게 결집해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아마 이렇게 패전 이후에 평화헌법의 천황제를 그 헌법 평화헌법 1조에 이렇게 명시하면서 이게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보니까 일본의 이렇게 사회운동은 그 풀뿌리 운동, 혁신자치체 운동, 국제운동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했지만
내셔널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결집한 적이 없는데 아베 정권이 탄생하면서 평화헌법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노고라 하면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운동체들이 다 이렇게 구조를 지키자 시민 모임으로 결집해 왔기 때문에 운동의 양상이 조금 다르지. 일본의 시민운동도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장 강력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내에서 이렇게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내의 종교의 영향력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 비율이 40%에 달하면서 종교의 영향력도 큰 편인데 일본 내에서 종교단체들의 영향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시민사회도 이렇게 강력하지만 또 종교의 보편적인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개입과 발언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형성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가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가 일부 그룹들이지만 계속해서 사회 참여와 사회적 발언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실천적 행동들을 하지만 종교 단위로 볼 때는 그래도 한국이 좀 훨씬 더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시민운동에 종교들이 끼치는 영향은 크진 않겠군요. 그래도 또 일본에서 이렇게 가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가 이렇게 일본의 사회운동과 이렇게 지도력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도 상당히 이렇게 강한 발언권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단지 이제 사회운동이나 세속적인 사회운동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나라의 종교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의 전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 지적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때 종교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은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종교 시민단체들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좀 어때요? 아무래도 일본의 역사인식은 일본의 보수적인 거구 정권들에 의한 역사 수정주의에 대중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만들 때에는 양국의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역사 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 그 외에 이렇게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플랫폼에 참여한 종교 시민단체의 이렇게 리더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역사 인식과 역사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 정의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라든가 공동행동을 통해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 플랫폼에 참여한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근저에는 역사 인식의 원칙을 동의한다라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역사 전범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 그리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노동을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있었던 한국의 운동사들을 보면 그 안에는 또 깊게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활동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평화 문제, 그 다음에 이번 같으면 내년에 간토학설 100주년인데 이런 문제 전체에 대해서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료를 발굴하고 또 일본 사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비록 이분들이 일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논리와 또 보이스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친구고 깊은 우정을 나누어야 할 그리고 연대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한일 양국의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9일 광복 77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공동의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역사 정의라는 한일 간 역사적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전제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운동을 지지하고 또 일본의 시민사회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플랫폼, 즉 연대체인데요. 그래서 올해의 성명서에서도 역사 정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이 신냉전 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 이런 지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통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그 참상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자, 이러한 공동 발표 내용을 이제 양국 정부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네. 한일 종교 시민단체들이 오랜 대화 끝에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명서를 만드는 과정은 한 해는 한국에서 성명서의 초안을 만들어서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요한 의제와 내용들을 정하고 문구 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6월 초부터 굉장히 꼼꼼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는 일본에도 선거가 있었고 또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정치적인 환경과 또 외교적인 환경,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그리고 동아시아 내 양안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가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요. 특별히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징용 노동자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일견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서 성명서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 지금 말씀해 주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정부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한일 간의 오랜 역사를 같이 나누어 온 반드시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눠야 될 양국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특별히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에 범해왔던 수많은 전쟁 범죄가 있고, 이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구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살펴봐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뭐 역사 정의 문제, 징용 노동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이게 정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점 등, 그래서 이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빗장을 열어주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주권적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게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이라든가 역사적 정의라든가 현실적 외교의 원칙에 의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 만큼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해야 할 가장 가까운 친구임에는 분명하지만 과거 역사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정부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일 종교 시민단체들이, 즉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올해 9월은 또 일본과 북한이 조일 평양회담을 가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의 이렇게 평화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면, 이런 이렇게 평화 문제에 있어서 국가 정부의 목소리는 있지만 그 정부의 사실상의 실체인 시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없다면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양심과 보편적 역사식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동아시아를 이렇게 평화의 공간과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이렇게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렇게 지도자들께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22일부터는 또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에 참여한 단체들의 청년들이 일본에서 20분, 한국에서 20명 이렇게 와서 일주일간 5박 6일간 한국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DMZ나 또 정의기억연대 같은 시민단체를 참여하고 또 수요 집회에도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양국의 시민사회, 종교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함께하면서 또한 미래의 희망을, 청년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한일 간에 또 동아시아의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에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은 기획이네요. 한국과 일본의 감사합니다. 청년들 각 20명씩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역사적인 배움도 얻고 또 교류도 하고
네,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양국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 한국과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에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